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최준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바로 만나보시죠. 성남FC 의혹 제2의 대장동. 네,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그 수상한 연결고리를 어떤 증거, 제보 같은 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당연히 갖고 있죠. 저 자신도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나 그 측근들의 주머니까지 돈이 흘러갔다라는 어떤 그런 제보가 있다고요? 그 측근들까지 간 것은 있고요. 그에 대한 증인들도 있는데 설사 지금 제대로 수사 안 하면요. 정권 바뀌면 이거 그냥 제대로 하면요. 한 달이면 이게 다 드러납니다. 돌만 들추면 다 드러날 이 바퀴벌레들을 지금 덮는다고 덮어지겠습니까? 성남FC는 제2의 대장동이에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이 성남FC에 지금 160억 정도가 후원이 됐고 여기를 지금 수사를 막으니까 4개월 정도 이 차장검사가 형사 1부에서 재수사 필요성의 보고를 지청장이 4개월째 계속 반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보시고요.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성남FC 의혹의 의문점을 저희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총장이 자금 추적을 막았는지 이 여부고요. 두 번째는 성남지청장의 수사 문개기 의혹이 있고요. 마지막은 이재명 후보 측근들이 자금 세탁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찰총장이 자금 추적을 막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하영 차장검사 최근에 사직을 했죠. 지난해 7월 달에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한 40억 원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가족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금융자료 요청을 해달라고 대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박은정 성남지청장과의 통화에서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법조계에서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유력 대선 후보 관련된 사안이 아니었다면 과연 검찰총장이 직접 지청장에게 반려를 지시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요. 대검에서는 검찰총장이 적법 준수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수사 지휘권 행사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검찰총장이 지청장에게 연락을 해서 금융 조회를 직접 반려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여권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것보다도 왜 그걸 안 하느냐. 왜냐하면 뭐 돈이 50억 클럽이나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남FC 관련해가지고도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FIU에다가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청장에 이렇게 전화까지 해서 결과적으로는 더군다나 FIU에 의해 가지고 이게 자금 추적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재벌 기업들이 성남FC에다가 돈을 지급한 것은 이렇게 지원한 것은 사실은 제3자 뇌물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옛날에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공정거래위원장이 어떤 재벌 기업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자신이 다니던 절에다가 10억 원을 시주하게끔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 공정거래위원장, 전직 공정거래위원장이 구속까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케이스도 굉장히 유사한 거 아니냐. 뇌물죄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 관계거든요. 예. 근데 뭐 직무 관련성은 일반적으로 다 충분히 인정이 될 거고 대가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성남FC에다가 지원했던 기업들이 몇십 배의 이익을 뭐 이렇게 용도 변경이 된다든지 종상향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받았다는 이야기니까 또 인허가 관련해서 특혜를 받았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그 의심이 오히려 더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성남FC 관련해서 두 번째 의혹입니다.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돌연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검찰 안팎에서는 박 차장검사가 해당 사건 처리를 두고 친정부 성향의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어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정 지청장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보시면요. 수사팀 기록 28건 분량 그리고 8,500여 쪽을 사본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고 수사팀과의 견해 차이도 봤다. 그리고 수원지검 보고를 준비하던 중에 박 차장이 사직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서 검찰 내부에서는 박 지청장이 사실상 수사를 뭉갰다라고 실토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 과연 수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했느냐. 이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박은정 지청장은 추미애 장관 시절에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친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보통 이 사건은 일단 분당경찰서에서 3년 동안 수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3년 동안 수사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지난 이 여당의 경선 때 그때 분당경찰서가 이재명 후보의 소환을 요청을 했는데 소환 못하겠다라고 해서 서류 조사로 해서 그냥 이 무혐의로 서면 조사를 끝내버렸습니다. 했던 거죠. 서면 조사로 예. 끝내버렸습니다. 그럼 보통 지금 이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발인이 이의 제기를 하면 검찰에서 다시 재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3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불기소 이 요청만 하고 그냥 끝내버렸단 말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다시 이제 검찰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제 당 검사들과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재수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재수사하는 방법,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법과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박은정 당지청장이 이거 그럴 필요 없다. 다시 내가 이제 수사를 새를 다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박하영 지금 차장검사가 도저히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사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지청장이 이런 개별 사건에 대해서 다 모든 서류를 들여다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밑에서 네. 간략하게 어떤 요점을 정리해주면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28건이나 4건이나 8건이나 되는 이걸 언제까지 다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몇 년을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청장이 본인이 직접 그럼 박은정 지청장은 모든 사건을 다 이렇게 보나요? 그렇지 않죠. 지청장으로 역할이 있는 겁니다. 수사를 제기를 하든지 이걸 결정만 해주면 되는 문제거든요. 자기가 수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왜 박은정 지청장이 이거를 28건짜리 8,500쪽 분량을 다 볼까? 결국 이거는 수사를 뭉개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일선 검사들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이 수사를 회피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지난해 8월 달에 네. 금융정보분석원 FIU 자료 요청 시 지청장의 결재를 받도록 위임 정결 규정을 바꾼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 7월 달에 차장검사 전결로 FIU 자료 요청을 하자 그 다음 달에 앞으로는 차장이 전결하지 말고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라 이렇게 규정을 바꿨다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건 또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그 FIU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사상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청장까지 가지 않고 사실은 지청의 그 청의 모든 살림을 보는 사람은 차장이니까 차장 전결이 일반적이에요. 당장 비교를 했을 때 지청장 전결로 이렇게 FIU 자료 요청을 요구하는 다른 검찰청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은 차장 전결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 사건이 2018년 6월 달에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3년을 묵혔다가 2021년 9월 7일 날 분당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9월 17일 날 이의 신청이 다시 돼가지고 아마 성남지청에 배당된 거는 늦어도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배당됐을 거예요. 그러면 10, 11, 12일 4개월 동안이나 이거를 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8,500페이지가 굉장히 많아 보여도 뭐 이게 독일어 원서도 아니고 뭐 며칠이면 그만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형사사건 기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꺼워 보여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뭐 한 200~300페이지면 충분할 거고, 그다음에 박은정 지청장 20년 넘게 검사한 사람이 뭐가 핵심이고 뭐가 중요한 건지 다 알 수 있는데, 더군다나 이게 박은정 지청장이 자기가 주임 검사인 게 아니고 주임 검사, 부장 검사, 차장 검사 거쳐가지고 자기한테 와 있는데 이거를 3~4개월씩이나 이걸 묵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사를 계속 지연시키고 뭉개려고 하는 의도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의혹도 있습니다. 측근들이 자금 세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네, 보시면요. 재수사를 요구하다가 묵살되자 사표를 낸 박하영 차장검사, 주목한 부분이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네이버가 후원금 40억 원을 성남FC에 바로 건네지 않았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거친 부분에 주목했다고 하는데, 보시면요. 비영리 단체에 우회적으로 기부를 한 겁니다. 네이버는 희망살림에 돈을 건넸고 이 중에 1억 원을 제외한 39억 원이 성남FC에 전달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금 흐름이 좀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 거쳐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2015년 5월에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이버, 그러니까 기업하고 그다음 비영리단체 희망살림하고 FC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예. 성남시에서 롤링 주빌리라고 빚 탕감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빚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좀 지원해줘서 탕감 받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네. 이 세 단체가 협약을 맺어서 그 협약을 맺어 공익 캠페인 홍보를 하자는 것이고요. 기업은 사회공헌을 통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세제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는 그걸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성남시는 행정 지원을 하고, 이런 계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돈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15년에 맺은 계약을 보니까 아마 희망살림이라는 곳에서 사회공헌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돈을 가져가는 것 같고, 그게 이제 공익 캠페인 활동을 하고 그 비용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성남FC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전혀 계약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간 게 아니고 적절한 방법으로 넘어갔다 오는 게 성남시의 주장이니까 이 부분은 계약 관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아직까지 용처가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시 성남FC엔 이 후보의 측근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었다, 이런 대목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FC의 대외 협력 업무를 맡았던, 결국 후원금을 모금했던 사람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의 조카였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또 대표이사는 현재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성남FC 대표이사를 맡았던 분은 현재 경기 신용보증재단의 감사를 맡고 있다. 굉장히 이재명 후보 가까운 사람들이 FC 업무들을 봤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또 하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성남FC에 세입 성과금 지급 지침이 있는데, 후원금과 광고 유치 시 10%에서 20%까지 성과금을 지급했다, 지금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혁진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성남FC에 들어온 후원금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160억가량 되는데, 만약에 성과급으로 10에서 20%를 지급했다 그러면 뭐 16억에서 한 32억까지, 그 돈이 도대체 어떻게 지급돼서 어떻게 쓰는지 알지 못한다, 결국은 측근들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살다가요, 공무원한테 성과급으로 20% 지급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 그 일반적으로 뭐 세금이나 그런 탈세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안 하거든요. 일반인도 아닌 공무원한테 어떻게 성과급을 지급합니까? 성남FC를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FC 직원. 아니죠. 예컨대 이제 예. 성남시 거의 그 공기관이니까. 예,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남FC에다가 재벌 기업들이 그 지원한 것도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더군다나 그때 성남FC 구단주가 이재명 시장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축구단 활성화를 위해서 뭐 어느 정도는 그 필요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 돈들이 성남FC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흘러나갔다. 뭐 예컨대 이제 뭐 현금으로 또 인출이 됐는데 그 용처가 알 수가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건 자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돈의 종착지가 결국 뭐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단순히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직접적인 수뢰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세 가지 의혹들을 짚어봤는데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어제 3년여에 걸친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사안이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일체의 자료는 수사당국에 모두 제출했다 이런 입장도 보였고요. 또 성남지청 역시 공식 입장문을 내고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해명에 대해서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경찰이 3년 3개월 동안 수사해서 무혐의 송치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네. 사안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 이 논란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예를 들면 그만두신 분 있잖아요. 차장검사라는 분. 예, 박하영 차장검사요. 예, 그분이 그만두셨으니까 거기에 대해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왜 그걸 그만뒀는지. 그 절차상의 문제 뭐 두 분은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민주당의 반론은 결국은 FIU 같은 경우도 다른 그러니까 기존에 수사하고 있던 성남청에 수사하고 있던 수사 외에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 즉 아직 이게 검찰로 넘어오지 않은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해서 그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 빼고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정말로 그런 건지 하는 부분도.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박은정 지청장이 전부 뭐 살펴봤다 하는 부분도 물론 그게 이례적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요. 검사가 밑에서 조사하는 내용이 그 검사가 만약에 저는 그분이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분이 만약에 어떤 편견이나 아니면 선입견을 갖고 조사하고 있다면 견제할 수 있는 방안에서 검토해 보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걸 검토했다고 해서 이례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검토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박은정 지청장이 불법을 행하거나 아니면 압박을 가했다면 그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고 처벌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봤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장 검사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불거진 성남FC 사건 의혹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선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랭킹입니다. 여야의 호남 대전.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선 호남 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였는데요. 이른바 호남 홀대론을 띄우면서 시작된 건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3살에 공장을 갔더니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인데 밑에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인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가지고 싸움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공정성을 유지할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지역도 없게 부산은 공항을 국가 돈으로 지어주면서 광주공항은 네 돈으로 해라 이러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공평성, 형평성입니다. 최진민 교수님, 예. 설 연휴를 앞두고 호남을 찾아서 호남 홀대론을 주장했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전체 맥락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얘기하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호남에 갔으니 이제 호남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뭐 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박정희 정권 때 예. 호남이 홀대 받은 건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뭐 그러냐 아니냐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너무 그 호남 홀대론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호남에 가서 호남의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과정에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불균형적인 부분들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부분은 아마 본인이 경험해서 얘기했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본인이 일하셨을 당시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아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본인이 경험한 걸 얘기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거짓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개인적으로 또 박정희 정권 때는 어쨌든 편향적인 어떤 불균형한 지원이 있었다는 것도 저는 사실로 인정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너무 부각되면 예. 이제 지역 감정을 부추긴 듯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 호남 소외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 맹공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구정을 맞아서 호남의 전 그 가정에 제가 손편지를 써서 이번에야말로 그런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정치권에서 긴장할 만한 큰 정치 혁신을 좀 보여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SNS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호남이 민주당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달라. 지역 감정을 끌어들이는 정신 나간 정치인이다. 이렇게까지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야당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영남에 가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그런 행보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일관되게 이제 어떤 면에서 일치하는 게 뭐냐면 이 망국적 지역 감정을 어떻게 하든 간에 없애야 된다. 네. 지역 갈등을 없애야 된다. 뭐 지역 정서는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부추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균형 발전해야 된다. 이런 원칙들이 다 그동안 있어 왔거든요. 아무리 사실이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경험했던 아무리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 정서를 촉발시킬 수 있으면 말은 하지 말아야죠. 자, 아시겠지만 예전에 초원복집 사건 때 우리가 남이가 이야기를 했다가 얼마나 많은 파문을 일으켰습니까? 또 김종필 전 총리가 충청 핫바지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정권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 호남의 민심들이 들끓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노력들이 있어 왔고 그나마 그래도 이제는 지역 정서가 많이 없어졌다, 갈등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를 나서는 주요 후보가 광주에 가서 이게 지금 박정희 정권 때 이렇게 차별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못 사는 것이다. 또 이 영남에 와서는 박정희 대통령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 데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물론 그 현장에서는 반응이 뜨겁겠죠. 예. 그렇지만 이게 단지 그 현장에 있는 분만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방송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다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게 정치권의 중요한 과제인데 그걸 지금 대선 후보라는 분들이 가서 부추긴다 그러면 또다시 망국적인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평화 중요하지만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될 게 바로 이 지역 감정입니다. 예. 이게 앞으로 우리 21세기에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넘어가야 될 산이고 그렇다면 정치권이 이거에 대해서 균형 발전을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저렇게 선거라고 해서 저렇게 지역 가서 이쪽 가서 저 이야기, 이쪽 가서 딴 이야기를 하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야당의 비판에도 이재명 후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갈등을 조장한다며 맞받아친 건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께서 좀 험한 말씀을 자주 하시던데 남성, 여성을 갈라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이준석 대표식 또는 윤석열 후보식의 갈등 조장 정치 이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박정희 정권이 영호남 분리 그리고 영남 우선 우대 정책으로 혜택을 본 게 사실인데 그건 저 참으로 아픈 역사적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는 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긴다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정면 승부에 나선 건데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실 때 이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 구조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 감정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그래도 그렇게 조성된 지역 감정을 자기의 또 이제 그 선거를 위해서 이용하고 편승하는 거는 저는 객관적으로 그만큼 나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장에 갔는데 그 공장 갔더니 알고 봤더니 그 관리자들은 다 경상도고 말단 노동자들은 다 전라도 사람들이더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공장은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공장은 반대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무리한 말씀을 왜 자꾸 하실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만약에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가 넘어간다. 그러면 저런 이야기 절대로 안 할 것 같거든요. 결국은 저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고, 더더군다나 지금 생각해 보면 역대 그 여권 후보 중에서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저렇게 안 나오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호남 가가지고 저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또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뭐 컴프라치 하려고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심지어 저분이 전라남도 지사 후보에 나온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전 듭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도 적극적인 호남 구애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손편지를 호남 지역에 발송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호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의 유권자 한 분 한 분께 꼭 올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펜을 잡게 되었습니다. 저 윤석열은 5월 광주에 대한 보수 정당의 과오를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호남의 미래를 걷고자 합니다. 호남의 미래 세대가 지역을 떠나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되게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진흥하겠습니다. 3월 9일 미래를 바라보는 호남의 선택에 놀랐고 우리의 정치는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이렇게 호남 지역 230만 가구에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230만 가구라는 규모는 전체 세대수의 10%로 공직선거법상 발송 가능한 홍보물 전체 수량입니다. 윤 후보의 이 같은 행보, 호남이 완전히 이재명 후보에게 기울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1987년 대선 이후 보수정당 후보는 한 번도 호남 득표율 20%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에는 좀 호남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그거야 이제 앞으로 선거 결과가 이제 나오면 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 호남에 대한 이제 자필 편지 발송 전략, 뭐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호남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호남이 보면 그동안은 이제 5.18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문제 여기에 집중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호남 발전,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발전을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KTX를 타보시면 압니다. 네. KTX를 타보시면 이쪽 이 경부선 쪽은 KTX가 300km 정상 속도가 나요. 근데 대전을 해서 호남 쪽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이 정상적인 고속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호남 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자괴감, 왜 호남에 어떤 경제적 발전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 최근에 하지만 또 호남 쪽 그 많은 큰 공장들이 문을 닫은 경우도 많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정권이 간에 결국은 호남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 어떤 산업적인 어떤 기반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또 IT 기업들을 많이 육성해낼 것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마 호남 분들도 판단하실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예. 실질적으로 지역적인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후보에 대한 이제 선택의 문제, 이런 걸로 아마 이제 보기 때문에 아마 이 지점을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할 것이고, 저는 뭐 이제 이 지역 감정이라는 게 이제 득표율이라는 게 영남도 마찬가지고 호남도 마찬가지고 어떤 후보에 쏠리지 않는 예. 이런 식으로, 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한쪽이 다 일색인 이런 어떤 구조가 이제 조금씩 타파되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은 없어질 텐데 아직까지는 좀 먼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여야의 호남 대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에겐 호남에서의 압도적 지지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도 표심을 위해서 조국의 강을 건너는 일인데요. 이틀 전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실형 확정을 두고 진보 진영 내부 기류는 복잡해 보입니다. 먼저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 캠프 분위기부터 만나보시죠. 법원의 판결은 전통적으로 정치권이 항상 존중한다는 입장과 자세를 견지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더 벗어나는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또 수없이 많은 판결들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캠프가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법원 판결에 논평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창원에 가니까 앞으로 조국 같은 가족이 몇 명이 생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국이 멸문지어가 됐잖아요. 그런 느낌을 그 시민들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끔찍한 일이죠. 정경심 교수가 지방의 어떤 대학에
여름방학 봉사상, 여름방학 봉사상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여름방학 때 봉사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막 부리는 상이에요, 실제. 그걸로 감옥에 4년 보낸 거잖아요. 네,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겠다, 뭐 이런 발언일 수도 있는데 조국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여러 차례 사과했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런 모습과 좀 대조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죠.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4년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할 때 딱 10초 걸렸대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요 한마디 하고 끝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어떻게 설시를 갖다 했냐면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범행으로 인해서 다른 지원자가 탈락을 했다. 그 탈락한 지원자한테는 막대한 피해가 주어졌다.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그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신뢰가 초래가 됐다. 그 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기 때문에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을 했다. 이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재판부가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모르면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재판받는 태도도 굉장히 불량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가지고 4년이 된 거지 무슨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뿌려지는 그러한 걸 갖다가 뭐 받았다고 해가지고 징역 4년이 나온 게 결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지지하겠지만 상식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저런 그 표현이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네. 이재명 후보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적 기준에 맞지 않다면 그거는 당연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명확한 후보의 입장이라고 보고 선거 캠프도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해찬 전 대표나 김어준 씨는 개인적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그건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뭐 대선에 전략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마도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성 지지층이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의 어떤 지지를 위해서 본인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 캠프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어쨌든 사회의 불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국민들이 중도층이나 대부분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캠프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점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 이해찬 전 대표 발언 때 나온 배경음악은 저희 제작진이 넣은 게 아니라 원래 영상에 있었던 음악이라는 점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끝났지만 조국 전 장관 재판이 남은 만큼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야의 쇄신 경쟁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한랭킹에서 만나보시죠. 쇄신 놓고 네 분. 대구 중남구 지역은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책임 정치 실현의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과는 다른 새 정치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무소속으로 나가셔가지고 다시 당선돼서 복당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뭐 그것이 무슨 사기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의 선택권에 대한 그런 판단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떠나서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걸고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고 정치적인 그 선택을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여야 간 호남 대전 못지않게 뜨거운 게 바로 쇄신 경쟁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는 세 곳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러자 국민의힘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의 무공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만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탈당을 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수석 대변인은 무공천을 가장한 공천이다. 국민의힘은 탈당 후 복당은 없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하라 이렇게 밝힌 건데요. 하동대 기자 나오셨는데 권영세 공관위원장이 책임 정치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무공천을 밝히자마자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출마하겠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쇄신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정확히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무공천을 가장한 공천이고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그런 배신 행위죠. 제가 보기엔 있을 수 없는 행위고 제가 보기엔 아마 김재원 의원이 조만간 아마 스스로 저 얘기 자체를 아마 스스로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보궐선거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5군데서 일어나잖아요. 예. 물론 2군데 뭐 서울 종로라든지 아니면 서초 이런 데는 스스로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가 그냥 나갔으니까 공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3곳은 모두가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비리 혐의로 인해서 그 자리를 결국 나가게 돼서 선거를 치르게 되잖아요. 그동안 여야가 모두 그런 경우에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 그때 공천을 안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안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었습니까? 그런 일을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똑같이 한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명분조차에도 크게 금이 가는 그런 행위다. 저는 아마 스스로도 아마 바로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안에서도 김재원 최고위원의 무소속 출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의원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우선 김재원 최고위원은 저랑 호흡을 맞춰서 반년 이상 활동해온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공천 방침이 좀 급작스럽게 바뀌게 되어가지고 우선 당 대표로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하는 움직임 하나하나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들 엄중하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물령망동 정중어산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겁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거죠. 이현정 의원님, 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우회적으로 불출마를 요청한 걸까요? 네, 그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이잖아요. 당 지도부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방송에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고 누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 정권 교체라는 대의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딱 무공천 하니까 하루도 아니고 어떻게 2시간 만에 바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 당에서 어떤 면에서 이 결정 자체가 정치 쇄신이라는 또 자신의 명분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을 한 것을 그나마 그래도 좀 하루라도 건너서는 모르겠지만 2시간 만에 바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그럼 이거는 어떤 면에서 아까 그 여당에서 이야기했듯이 정말 짜고 치는 거와 똑같은 그런 반응이잖아요. 예. 그럼 그동안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왔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냐 대구는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어쪽 후보라면 누구나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지역구가 경북 의성에서 하다가 거기서 이제 공천 탈락해서 다시 또 서울 올라와서 서울에서 또 떨어지고 그다음 최고위원 돼서 이번에 또 대구 비니까 또 대구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그렇다면 진작 그러면 당 지도부에서 사퇴를 했어야죠. 일반적으로 일반 당원이 나가는 거는 전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당 최고위원이 어떻게 당의 이런 중요한 결정에 그것도 잽싸게 좋게 이야기하면 잽싼 거고 나쁘게 하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나가니 당대표가 저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네. 김재원 최고가 정말 당의 정권교체 대의를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의원은 오늘 오전에 윤석열 후보의 선대본부 상임 고문직을 수락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올린 글입니다. 정권교체 대의를 위해 지난번 윤 후보와 회동할 때 참여하기로 약속한 중앙선대위 상임 고문직을 수락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지난번 두 사람의 회동 당시에 홍 의원이 윤 후보에게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관련해서 전략 공천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갈등이 깊어졌는데 어제 국민의힘이 무공천 결정을 내린 것
하종대 기자 보실 때 이것도 홍 후보가 선대위로 합류하는데 명분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줬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구 중남구에 거기에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홍 후보가 즉 홍준표 전 대표가 그 얘기했던 분, 그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이잖아요. 그분은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아주 적게 나와요. 뭐 1, 2, 3, 4위 안에도 안 들어요. 실제로 아마 뭐 여러 결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나온다면은 아까 뭐 이현종 위원이 얘기했지만 누구를 심어도 바로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는다면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 지금 거기 뭐 전략 공천 안 하고 전략 공천 안 해주고 대신 공천 안 한다 하니까 아 그러면 내가 얘기했던 사람이 될까 봐서 이렇게 여기 지금 상임 고문직 수락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대구시장을 원래는 지금 권영진 지금 현 시장부터 한 8명이 지금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여기에서 나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도 지금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선 후보를 도와주지 않고 나중에 그러면 거기서 지자체 단체장 선거 때 그때 나온다고 하면 과연 국민의힘에서 도와주겠습니까? 여기서 도와줘야만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는 내가 나가지 않는다면 도움을 받지 없겠다. 아마 그런 고려가 오히려 더 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자신에서 대구시장이 돼봐야 되겠다. 저는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 2번 했죠. 경남도지사 2번 했죠. 당대표 2번 했죠. 할 만한 건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기가 고등학교 나왔던 곳이 대구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시장을 해보고 싶은 게 자기 아마 속마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홍준표 의원이 아직 정확하게 대구시장 출마 선언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종대 기자의 개인적인 추측이라는 점도 같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쇄신 논쟁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송영길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586 그룹의 용태론이 부상을 했는데요. 별다른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586 용태론을 처음 제기한 김종민 의원이 오히려 당내 내분을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김종민 의원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지금 의원님께서 86이 용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글이 맞습니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켜야 된다. 이 제도 개혁에 우리 86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고 정말 정치 그만두기 전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의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의원님도 86이시잖아요. 용퇴하실 겁니까? 용퇴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요. 이 제도를 용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 노력하자. 알겠습니다. 네, 용태론 핵심 사람이 아니다 제도다. 이 발언 이후에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시대적 과제 해결과 당장의 위기에 대응할 정치체계 구축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모두 집에 가실 각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86세대의 소임입니다. 네, 이동학 최고위원 다음 날엔 SNS에 다시 한번 586을 향해 용퇴를 구했습니다. 이 말을 꺼냈으면 실행을 해야 된다. 이런 정치 물려주실 겁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쇄신 카드로 꺼내든 586 용퇴론이 오히려 당내 갈등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동학 최고위원의 의견, 개인적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갈등으로 부각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제 586 용태로는 본인들 입장에 상당히 불쾌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 586가 나이가 많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586이 386 때부터 국회의원 하셔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 20년가량 정치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현장에 오랫동안 있으시면서 했던 분들은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좀 젊은 사람이나 다른 분들에게 젊은 사람 제가 표현하면 나이를 얘기하니까 안 되겠군요. 어쨌든 다른 신인들에게 좀 물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건 국민적 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러나 이것이 너무 이렇게 그분들을 코너로 모으는 듯한 그런 양상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건 좋지만 이분들이 그런 행동을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서 이제 초박빙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그분도 결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재명 후보는 586 용태론에 어떤 입장일까요? 이 후보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받는 국민정당으로의 변화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게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특정인들의 정치 은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감히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저희가 국민들의 의견,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가면서 우리 내부의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면 쇄신의 가장 확실한 쇄신이 어떻게 보면 인적 쇄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586 용태론까지 나온 건데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는 제가 감히 직접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느냐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해달라는 이야기겠죠. 저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저도 586입니다만은. 네. 결국 이제 586 정치가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한 20여 년 동안 정치의 중요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치권에 들을 때는 새로운 피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요약하고 싶은데요. 첫째, 무능했다라는 겁니다. 즉 국민들의 이의와 요구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핵심적인 장관들 다 586들이 했습니다. 부동산 어떻게 됐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보면 실제로 이 586 세대라는 게 당시에 어떤 민주화에 대한 어떤 뜨거운 마음만 있었지 이걸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너무 진영 논리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나 아니면 이 하나만 틀려도 다 서로 간에 갈라쳐서 즉 조국 사태가 아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영에 빠져 있었고 또 세 번째는 몽상에 빠져 있었다. 저는 이게 대북 정책의 실패를 봅니다. 결국은 북한의 어떤 이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환상적인 대북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결국 이 결과를 나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바로 이게 지금 여권의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게 저는 여기에 가장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뭔가 반전을 꾀해야 되는데 그 반전의 가장 충격적으로 핵심적으로 클 부분은 바로 인적 쇄신이죠. 바로 이 여권의 핵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586들이 자진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우리는 퇴장하겠다. 우리 후세에 물러주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일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걸 내심 요구를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 인해 장벽이 굉장히 크죠. 과연 그게 저는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반전을 노릴 수 있는 핵심적 카드 바로 지금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지금 뭐 우상호 청와선대본부장 전부 다 586 세대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세대들이 무슨 결정을 할지를 국민들은 지켜볼 겁니다. 네, 이현정 의원께서 586 정치의 문제점 세 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무능, 진영 논리, 몽상이다 얘기했는데 물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 쇄신 경쟁 또 다른 곳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내각 통합정부 카드를 꺼내들자 윤석열 후보 청와대 이전 공약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은 법의 지배 틀 안으로 내려와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네, 국민내각, 청와대 이전 모두 새롭지 않습니다. 하종대 기자께서는 왜 자꾸 이런 공약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개혁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특히 정치개혁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국민내각 하자고 하는 거는 이제 정파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장관, 차관 이거 기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좋은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사실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자기가 당선됐을 때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야당이 뭐 어느 경우에는 이제 동의도 해줘야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정책이나 아니면은 또는 원전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하고 완전히 다르게 지금 정책을 바꿨잖아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어디에 있어? 야당 쪽에 있지 여당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충분히 전문가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할 수도 있는 거고,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거는 이건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인데, 그동안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했다가 지금 안 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테러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경호 전문가들 얘기는 물론 경우가 좀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거기에 맞춰서. 그거는 대통령의 의지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경호 때문에 안 됐다라고 하는 거니, 경호를 문제 삼아서 그게 안 됐다라고 하는 건 그건 핑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한다면은 얼마든지 저는 가능한 거고, 특히 그냥 단순히 청와대를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국정 운영의 방식을 바꾸겠다. 즉 대통령과 비서들, 그런들끼리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토론하고 해서 그냥 실행만 시키는 걸 장관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장관을 불러서, 국과장까지도 불러가지고 직접 토론하고 결정을 해서 하겠다는 방식을 바꾼다고 하니까 만약에 자기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청와대 이전 공약이 관심을 끈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에서 우리 이모 씨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놓은 윤석열 후보 측은 거꾸로 영빈관만 빼고 이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무속 논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논란을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될까요? 아마 그런 뭐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영빈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대통령이 오면 공식적으로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없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다 호텔에 이제 묵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블레어 하우스라고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유지하기도 굉장히 또 돈이 많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사실은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청와대 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럼 국빈들이 오실 때 그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청와대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빈관 같은 경우는 존속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지적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청와대의 이전 자체는 저도 이게 청와대 들어가 보고 하면 거기 들어가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예. 워낙 사실은 또 좀 조용하고 하기 때문에 뭐 이재명 앵커도 이제 출입을 해봤지만 예. 사실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광화문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또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직접 매일 접촉을 해야지만이 민심이 이렇구나라는 걸 느껴야 된다.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어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떤 요구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실제 김건희 씨의 어떤 발언 등등한 논란이 돼서 아마 계속 논란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다른 것 때문에 이유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건데 저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40일 앞으로 40일도 남지 않았죠. 39일일 텐데 대선의 막판 변수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랭킹에서 만나보시죠. 대선 3대 변수는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됐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여론조사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갤럽 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35%, 윤석열 후보 35%, 정확하게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15%, 심상정 후보 4%. 오늘은 또 하나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했는데요. 어제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발표한 조사인데요. 이 조사에선 윤석열 후보 41.1%, 이재명 후보 32.9%, 안철수 후보 10.5%, 심상정 후보 3.1%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앞선 결과에서는 두 후보가 동률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 결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느 게 맞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도저히 신적 영역이 아니면 맞출 수가 없는 상황 같은데 저도 오랫동안 이제 여론조사 뭐 직접 이제 그 정치부장 할 때 해보기도 했는데 지금 사실 이게 차이가 너무 나요. 이유가 뭐냐면 예전과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집 전화가 많이 없어지고 대부분 휴대전화 한다든지 그리고 요즘은 또 전화 걸면 잘 안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이제 이 선관위로부터 안심번호를 받아서 이제 하는데 그게 또 알뜰폰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ARS로 할 때 하고 직접 상담원이 면접으로 할 때하고는 또 이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어느 조사는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거 있고 어느 것은 동률에다가 조금 윤석열 후보가 좀 뒤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다 보니 과연 어디에 맞춰서 논평을 해야 될지 솔직히 헷갈립니다. 예. 이제 그런 걸로 보면 그러니까 한 전체로 보면 좀 추세를 보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난 연말에 좀 떨어졌던 것이 상당히 좀 상승세가 있는 것 같고 네. 이재명 후보는 조금의 추락세가 있다가 이제는 좀 멈춘 것 같고 그 예.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는 좀 상승을 하다가 조금 이제 그 평행적으로 가는 것 같고 이런 추세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이게 대선이 굉장히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굳어지지가 않았고 이 변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많이 변동이 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지지율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대선이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로 대선이 39일 남았는데요. 토요 랭킹쇼가 대선의 당락을 가를 3대 변수 찾아봤습니다. 보시면요. 먼저 TV토론, 그리고 네거티브 공방, 후보 단일화 이렇게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변수인 TV토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양자토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횟수에 제한 없는 양자토론을 제안합니다. 또한 사자 토론에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단 1월 31일 7시 양자토론이 우선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1일 양자토론 참여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니 윤석열 후보도 더 이상 조건을 달지 말고 사자토론에 참여하고 이를 위한 실무 협상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좀 다시 모여서 구체적인 부분을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31일에 양자토론을 하는 거로는 지금 이게 된 거고요. 서로 의견들과 네, 대안들을 내놨으니까 내일 그러한 세부적인 것들은 양측이 놓고 더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방금 박주민 단장은 어제 얘기였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 양쪽이 실무협상단이 담판에 나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정대 기자께서는 이게 순탄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뭐 순탄하게 된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하지만 어쨌든 31일 날 양자 토론을 오후 7시에 갖기로 했잖아요. 그건 이미 합의한 거니까. 그리고 2월 3일에는 또 다시 사자 토론을 갖기로 오후 8시에 이제 3시간 동안 갖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갖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움직일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가질 것인가 이런 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사자 토론은 방송사 주관이니까 방송사가 알아서 하도록 돼 있어요.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그렇죠. 이런 데 비해서 지금 양자 토론은 완전히 두 후보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쭉 양쪽 협상한 쪽 양쪽 취재를 해보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분야별로 나누지 말고 그건 사자 토론에서 다 하는 거니까 똑같이 하지 말고 분야별로 나누면 국정 정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끝까지 완전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저쪽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분야별로 좀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구체적인 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도 크게 합의를 지금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실무진의 협상과 별개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양자 토론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무슨 협의를 할 때 상대가 수용 불가능한 그런 조건들 좀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꼭 31일입니까? 왜 꼭 7시라 해야 됩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뭔가 말로는 하자고 하는데 뒤에 꼬리를 하나 달아놨는데 그걸 보면 또 할 수 없는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꼼수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저 자신도 양자 토론과 사자 토론, 특히 양자 토론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연말부터 계속 여러 차례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양자 토론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또 질문할 것도 많고 그리고 사자 토론도 협의되는 대로 하여튼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하종대 기자가 취재해서 말씀해 주신 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분야를 정하지 말고 끝장 토론을 하자 이런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분야별로 토론을 하자. 과연 실무 협상이 제대로 될지 아직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다음 주 월요일 만약 양자 토론이 성사된다면 설 연휴 최대 이벤트가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최진문 교수님. 예.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 거로 보세요? 저는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질문할 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여러 이슈를 대장동 이슈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물론 예측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죠. 무속 관련된 질문 안 할 거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 아마 정책적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기했을 때 그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게 이제 첫째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정책적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건 사실은 양측의 두 후보가 지금 여러 가지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로 얘기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내느냐. 즉 상대방이 그 부분을 질문하고 공격했을 때 얼마나 잘 답변하고 국민들이 볼 때 그게 납득 가능한 수준이냐 하는 부분.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후보가 어떻게 잘 넘어가고 또 답변을 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양자 토론이 성사가 되면은 오는 2월 3일에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까지 사자 토론이 진행될 텐데요. TV 토론 과연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논란이 됐던 TV 토론 영상들을 모아봤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 오진 못했습니다만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 오진 못했습니다만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네, 논란이 된 장면만을 모아봤습니다. 하정대 기자께서는 TV 토론이 이번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대선 때보다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게다가 지금 주요 후보인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 선거법에 정해진 3번 사자 토론 위에도 양자 토론 무제한으로 많이 해보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서로 각자 이 토론을 통해서 자기의 장점을 충분히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번 같은 경우에 충분히 TV 토론도 많을 거고 영향도 많이 미칠 거다. 특히 다른 때하고 달리요. 코로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는 조직을 통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세과시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그걸 통해서 지지자를 많이 끌어모았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온라인에서 많이 되고 TV 토론을 통해서 한꺼번에 그게 인터넷으로 가든 아니면 방송으로 가든 해가지고 그것이 표심에 영향을 주는 게 다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대선의 3대 변수 중 두 번째, 네거티브 공방 살펴보겠습니다. 두 유력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뜨거웠죠. 그런데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저 이재명이 먼저 혁신하겠습니다.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어디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맨날 게을러 가지고 딴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그 딴 사람 황간 내시들이 장난이나 치고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후보 본인도 2시간을 참지 못하고 천박한 막말 공세를 벌였습니다. 네거티브 선거 운동과 검증, 팩트 체크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야당이 이 네거티브 공세라면서 오히려 역공세를 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했던 것처럼 조만간 네거티브 중단하자고 했더니 진짜 중단하라는 줄 알더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최진문 교수님, 네.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하자마자 또 네거티브를 했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하고 있는데 결국 아무리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한들 대선 끝날 때까지 네거티브 공방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양측 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왜냐하면 선거가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박빙으로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미묘한 차이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면 그런 공방이 커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측 다 사실은 네거티브가 강화되거나 그걸 너무 강조했을 때는 그것이 도리어 역풍이 돼가지고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적인 영역이나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를 강화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좀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해서 그게 전부 다 저는 네거티브라고 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정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또는 선거나 아니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발언이라든지 또는 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를 들면 뭐 처벌이나 아니면 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발언은 상당히 논란이 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무속 관련해서 본인이 했던 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생활의 영역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이 도리어 별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고 하면 네거티브를 최대한 줄이되 이것이 정말 선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는 부분들이 정치적인 부분과 연관된 부분이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 세 번째 변수 바로 후보 단일화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가 주목되고 있죠.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민주당 서울시당의 내부 보고서에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시에 이재명 후보가 필패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후보 단일화 막판 변수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저걸 알면 제가 뭐 여기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 후보 단일화 문제가 굉장히 하여튼 지금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은 이제 예전에 한 17%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그걸 넘어설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 본인도 아마 단일화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렇게 지지율 자체가 이제 그 다음에 이후에 상당히 이제 좀 상한을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과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단일화에 나선다 그러면 예전같이 그냥 어떤 여론조사 통해서 후보 하나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정부 형태를 통해서 권력 분배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검토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는 상당히 필승 카드인 것은 분명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평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중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 쪽도 빼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어서 지금 4명 나오는 게 사자 필승론, 즉 4명이 다 나와도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이런 측면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정말 선거 막판까지 누가 이길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이제 확실한 방법은 결국 후보 단일화 하는 방법은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게 불가피할 경우도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리 4명 가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그 낙관론이 나올 텐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안철수 후보 17% 지지율은 한국갤럽에서 과거에서 나온 건데 저희가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저희 영상에 같이 게시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남은 3대 변수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국 민심이 섞인다는 명절 연휴. 그런데 민심뿐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국적으로 섞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고향으로 가는 분들이나 가지 못하는 분들이나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개인 방역에 더 신경 쓰셔서 안전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